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토론의 자리에 발표를 이렇게 맡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이 세션에 그 토론자도 세 분이시고 지금 이태호 우리 처장께서는 엄청난 양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쟁점 하나하나가 이게 뭐 다 잘 해야 될 내용이어서 저는 사실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 쟁점을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하면 좀 짧게 정리를 하고 다른 토론자 분 또 오늘 김정대 의원님, 양욱 선생님, 이혜정 선생님 다들 뭐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그 정책적인 토론들을 하기 위한 몇 가지 배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이제 원래 그 주어진 거는 동북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근데 제가 첫 반응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동북아 평화냐, 전쟁이 지금 뭐 전쟁이냐 아니냐 이 상황인데 너무 그런 벙벙한 얘기 좀 나한테 맡기지 말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뭐 그 전쟁 반대라는 게 또 평화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말씀 감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제가 한 10년 전 우리가 이제 10년 전 비교를 하면은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 동북아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낙관적인 거나 희망적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러니까 동북아 공동체 얘기 엄청나게 나왔고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육자회담 프로세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핵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들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제가 요새 달라진 거는 과연 우리가 그런 희망적 그 당시 기대, 그런 감각들이 지금 계속 유의미하냐 이걸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전제로 하고 어떤 계획이나 미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정부가 교체됐으니까 잘 될 거다. 조금 저쪽이랑 얘기가 소통 능력이 있으니까 좀 가면은 얘기를 좀 들어주지 않겠냐. 저는 그런 것보다는 더 구조적 요인들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저희들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얘기 많이 할 때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규범적이거나 이념적, 그러니까 그 어떤 비전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먼저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 논의를 하는 경향들이 좀 강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규범이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새는 약간 거꾸로 된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대로 되면 얼마나 나빠질 것인가. 그런 데서 어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규범도 새로 만들어낼 수 있고 방안도 만들어내는 접근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 정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새로운 세력 경쟁과 군사적 대립이 과거의 어떤 동북아 미래에 대한 조금 희망적인 기대들을 대체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1장에서는 어떤 점들이 그런 것들을 그런 양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지만 동북아는 지역 안보 협력 구조가 완전히 부재한 거의 뭐 유일한 광역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냉전 해체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모색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의 실현을 가로막는 새로운 요인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지금 뭐 어쨌든 21세기 후반 10년부, 11년 이후로 뚜렷한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되지만 이 요소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지만 또 하나 이제 중국의 부상이 갖는 어떤 다른 주변 지역의 어떤 힘의 균형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여러 가지 안보적인 어떤 불안감들을 증가시키고 그런 내에서 발생되는 상호작용이 어떤 상호 신뢰나 협력적 안보 구조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세력 균형이라든지 전통적인 안보관이 강화되는 이런 양상들이 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때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동아시아나 아시아 미래를 얘기할 때 뭐 희망적인 것보다는 이제 굉장히 극히 현실주의적인 접근이죠. 유럽의 과거, 그 끊임없는 전쟁, 국민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아시아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마치 그런 양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일부에서는 진영 대립이 강화되고 있다, 신냉전 체제의 출현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신냉전 체제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금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정적 구조도 아니다. 지금 동아시아는 냉전 구조라면 어느 정도 안정된 구조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뭐 사방이 적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되게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정세가 지금 동아시아의 특징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냉정하게 보고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약간의 상당한
인내심도 필요하고 또 한편에는 굉장히 그 현실을 잘 보는 것에서 어떤 해결책들을 찾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일단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관리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지역 질서를 구축하는 건 우리의 이상으로 계속 가져야 되겠지만 이러한 이상과 이 현실의 지금 이 문제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요 고민들을 연계시키기 위한 어떤 중요한 지점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한테 던져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 이것이 병행 가능한 거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두 번째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보수 쪽에서도 이 한중 관계를 한미 관계랑 병행해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흐름들이 좀 강화해 오던 추세였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런 게 좀 변화됐다라고 봅니다. 왜 이러냐면 어차피 우리는 미중 관계에서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고 사드 배치도 저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정리했는데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꾸 우리 선택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전통적 안보 관성이 있죠. 이럴 때는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관성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의 악화가 조금 이 문제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특히 수구 정부에서 이게 굉장히 악화됐는데 이 악화의 책임이 자신의 정책이나 이런 자신의 어떤 이 성찰은 전혀 하지 않고 결국 누군가 나쁜 놈을 찾아야 되는데 나쁜 놈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떠오르는 거죠. 책임을 뒤집어서 중국이 제대로 제재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왔다라는 게 유일한 지금 설명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결 방식도 중국을 압박해서 해결하자 이런 분위기로 이 문제를 몰아가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약간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지만 다소 중국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안정된 어느 정도 발전된 사회와는 달리 중국은 여전히 이제 과도기적 어떤 사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미국의 어떤 거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논리들이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좋다. 중국을 항상 재평가하는 건 좋은데 그럼 한미 관계는 왜 재평가를 안 하느냐? 지금 새로운 분위기에서.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조금 뒷부분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별로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안보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만들어줬고 옛날 냉전 시기에는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됐다. 한미 관계가 미국이 수출 시장 제공해 줬으니까. 근데 제가 요새 보기에는 그런 논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길게 쓸 것도 없이 요새 트럼프 정부 이후에 등장한 일련의 양상들을 보면 한국이 이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엄청나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 군사 전략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동맹이 연루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선택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또 개입되는 사태도 발생될 수 있고 심지어는 북한이 저렇게 되면은 핵무기 강화되면 북미 협상을 통해서 한국이 또 이렇게 방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그런 우려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한국 경제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보면 대부분 우리가 대륙과의 연관성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한미동맹 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사드 배치 같은 것도 이루어지면서 그 가능성 자체가 지금 점차 봉쇄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를 지금 잃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이 위해서 치러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결국 한반도 문제랑 연관된 건데 적어도 우리가 미중이 동아시아 전체 차원에서 경쟁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거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사드 배치처럼. 어쨌든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가능성을 우리가 넓히는 방식으로 북한 관계도 관리해야 되고 주변 관계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상당한 어떤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요새 조금 갖는 불안감이자 기대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 안보적 문제나 이런 굉장히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어떤 생존 문제가 달려있는 이슈들을 관리할 때 해결을 해 나갈 때 저는 조금 지금까지 불행한 사태이지만
그렇게 이성적인 대화가 그렇게 잘 작동해온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인류의 역사를 볼 때. 그래서 뭔가 좋은 길을 찾아 나가자고 계속 얘기해도 잘 찾지 못해요. 지금 이 국가들이. 그래서 지금 사태가 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더 지금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래도 영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정말 위험할 때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저는 신뢰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는 지금은 약간 저는 그런 국면으로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북한, 한국 빼놓고 미국도 당연히 한반도의 미묘한 불안 상태를 자신의 군사 전략을 강화하는 데 활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반도 불안에 대해서 되게 불안정산 정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나름대로 대화나 관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중국도 그다지 한반도의 어떤 평화적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적당한 불안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외교적 입지를 확대시키는 거나 자신의 국내적 발전에 사실은 더 중시하는 선택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오고 왔는데 지금 저는 미국도 어느 정도 좀 급해지는 상황이고 한국도 중국도 급해지는 상황이고 뭐 남한이야 북한은 항상 급한 상황이니까 조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어떤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내는 계기로서는 작동할 수 있겠다. 우리가 서두르러서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한국이 적어도 몇 년 사이에 어떤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제가 뭐 마지막 부분에서 어쨌든 육자 회담의 프로세스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 뭐 한반도에서 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이 동북아 평화 관련된 거니까 어떤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놨는데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많이 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어쨌든 다자 안보 협력이라는 어떤 구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만 한반도와 동북아 사이에 어떤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한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나 한반도 군비 통제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맞는 얘기는 아니다. 한반도가 군비 통제 되려면 주변은 또 같이 군비 통제 돼야 되니까 그러한 틀들을 우리가 조금 이런 발전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같이 구상을 해서 이 관련된 의제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한 거는 뭐 평화단체 쪽에서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도 얘기했고 동북아 군비 통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90년대 초반까지는 과도한 동북아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 담론은 저는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어떤 상호 신뢰성들이 형성이 돼야만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릴 거기 때문에 이걸 국가 차원에서 먼저 할지 뭐 시민사회 차원에서 먼저 할지 모르겠지만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이 담론들을 조금 더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복원된다 그러면은 그 의제로서 이 동북아 공동체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좀 복원시키는 노력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